웬 꼬마 하나가 대뜸 따귀를 맞으며 잠에서 깬다. 아버지는 잔뜩 실망한 얼굴로 가문의 망신이라 쏘아붙인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우린이 세상 모든 무술을 섭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북쪽 국경에 위치한 위기의 왕국에서는 군대가 징역 중이다. 그곳의 대공 에일리언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라며 경악한다. 눈앞에서 좀비 떼가 일어나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일리언은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숫자에다 악몽 같은 도관계까지 몰고 온다며 혀를 내두른다. 그때 한 병사가 대공에게 위를 보라고 소리치고 그는 깜짝 놀란다. 세상에 저들 중에는 데스나이트 듀리안까지 끼어있다니.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싸우는 10명의 최상위 기사들조차 그를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텐데 말이다. 그는 현재 전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니 일단 후퇴해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한다. 에일리언은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미 성벽이 무너진 마당에 성문까지 뚫리면 왕국은 끝장이라면서 오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저들을 막아야 한다고 외친다. 바로 그때 무언가 그들의 곁을 스치듯 질주한다. 붉은 망토를 두른 한 젊은이가 전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에일리언은 저렇게 무모하게 돌진하는 자가 누구냐며 의아해한다. 그러자 한 병사가 그를 알아보고 외친다. 남쪽 바위 영지에서 온 지원군, 단검 하나만으로 싸우는 유일한 인물, 우란록스 후작이라고 말이다. 병사는 상대는 듀리안이라 보통 단검으로는 흠집도 못 낼 거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단검이 좀비에게 깊숙이 박히더니 불사의 몸을 단숨에 베어버린다. 에일리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기사는 듀리안이 녹아내리는 거냐며 경악한다. 그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을 품는다. 우린이 단검을 던지자 단검들은 좀비들을 명중시키고 그 괴물 같은 형체를 녹여버리기 시작한다. 단 한 방에 모조리 해치우는 모습에 사람들은 하늘이 보낸 성자가 아니냐며 수군거린다. 우리는 가짠타는 듯 생각한다. 그저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다 챙겨 먹었을 뿐인데 말이다. 시간은 6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젊은이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다. 그는 여기가 어디인지 어리둥절해한다. 한 남자가 젊은 도련님에게 다가오자 우라는 고개를 들고 말한다. 미인이긴 한데 옷가림이 희한하고 칼까지 차고 있네. 여자는 젊은 도련님의 몸은 좀 어떠시냐며 사제를 부르려던 참이었다고 말한다. 이번에 우라는 손을 뻗어 여자의 시선을 끌며 무언가 물어볼 게 있다고 하지만 소녀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해한다. 그러다 옆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뚱뚱한 모습을 발견한다. 젊고 잘생겼던 내 모습은 어디 가고 웬 뚱보 어린애가 되어버렸냐며 의아해한다.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젊은이는 이건 전부 꿈일 거라며 다시 잠들면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타이른다. 그때 사제가 다가와 말한다. 도련님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그때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그를 망난이라고 부르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수치가 드디어 깨어났다고 소리친다. 사제는 영주님께 그가 막 깨어났으니 벌은 나중에 내려도 된다고 말한다. 남자는 잠시 투덜거리고 사제는 의식불명이 될 때까지 맞은 사람치고는 상처가 깊지 않다고 말한다. 정신도 안정적이고 상처도 대부분 치유되어 다행이라고. 하지만 영주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며 감히 자기 약혼녀를 덮치려 했다고 소리친다. 그는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이제 19살이니 철 좀 들 때도 되지 않았냐며 심지어 남동생은 오럭까지 각성했는데 형이라는 놈은 여전히 뚱뚱하고 기운 한 점 없다고 한탄한다. 유래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영주는 그가 회복되면 그녀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고 경고한다. 우란이 그녀가 누구냐고 되묻자 아버지는 그의 아내 일리아라며 그녀가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로 벌을 받을 거라고 답한다. 알아들었냐는 물음에 주인공이 알겠다고 하자 영주는 어쨌든 더는 가문에 망신을 주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가문의 이름에 더는 먹칠하지 말라고 한다. 우라는 공포에 떨며 그럼 내 정체가 이놈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신은 웰링턴 록스일 것이다. 영주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에 놀라며 이 건방진 놈이 감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냐고 소리치며 뺨을 때린다. 거구의 남자는 몇 초간 얻어맞는다. 사제가 영주를 말려보지만 소용없다. 유래는 이건 아닐 거라며 이건 분명 꿈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분명 꿈일 거라고 생각한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는 벌떡 일어난다. 왜 아직도 현실 세계에서 깨어나지 못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 드디어 깨어났냐고 묻는다. 우레는 아론의 이름을 부르고 여자는 대답하지만 그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자 혼란스러워한다. 주인공은 자기가 일리아에게 찝적대다가 기절할 만큼 두들겨 맞아서 여기 갇힌 거냐고 묻는다. 아론은 그렇다고 확인해주지만 갑자기 왜 그렇게 공손하게 말하는지 묻는다. 우레는 알겠다며 정말 그렇게 맞았냐고 다시 묻는다. 여자는 그렇다고 확인해주며 정확히 말하면 그가 일리아 아가씨를 덮치려 했고 그녀에게 기절할 때까지 맞았다고 덧붙인다. 주인공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소리치고 소녀는 당황한다. 그는 자기가 망한 이유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자기가 쓴 웹소설에 빙의했기 때문인데 그것도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망신시키고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쓰레기 악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절규한다. 이게 자기 운명일 리 없다며 불평한다. 에렌이 도련님을 부르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건 웹툰이 아니라며 패닉에 빠진다. 웹툰은 여자에게 생소한 단어였다. 에렌은 자기가 빙의한 몸뚱이가 재능도 기술도 노력도 없이 오직 가문의 명성으로만 살아가는 쓸모없는 쓰레기였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약혼녀도 주인공에게 빼앗긴다. 그는 복수를 위해 주인공을 기습하려 하지만 오히려 또다시 두들겨 맞고 이름 없는 골목에서 한심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고민하며 이곳이 판타지 세계이고 이 뚱보 녀석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주인공이 아직 얻지 못한 숨겨진 인연과 아이템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준비하기로 결심한다. 침대에 앉으려 하지만 관리 안 된 육중한 몸의 무게 중심 때문에 힘겹다. 아론이 괜찮으시냐고 묻자 유레는 전혀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뭔가 다른 점을 알아챈다. 소녀는 그에게 쉬어야 한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전에는 못 봤는데 아까 미간을 찌푸렸던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생각한다. 아론 옆에 시스템 창이 떠 있었다. 그 창에는 소녀의 능력이 신속, 검, 명경, 심한, 오러 적응력이라고 적혀 있었다. 소녀가 다시 한번 도련님을 부른다. 이래는 잠시 정신이 나갔었지만 이제 괜찮다며 그녀에게 볼일을 보라고 말한다. 아론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돌아서서 나간다. 주인공은 그녀를 지켜보며 신속검에 대해 생각한다. 원래 아론은 일반 기사들보다 훨씬 강하고 재능 있는 캐릭터였지만 영어로 표시된 이 친밀도는 대체 뭔지 궁금해한다. 이건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인가? 내가 그런 스타일의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나타난 건가 하고 의아해한다. 그는 대체 이게 무슨 세계관 설정인지 알고 싶어 한다. 주인공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우리네 평소 행실과 마이너스가 아닌 친밀도를 고려해본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시스템 창이 나타나길 기다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보던 그는 옳지 하고 외치며 창조의 눈 스킬과 당가사천의 기술이 적힌 자신의 상태창을 본다. 그는 몇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당가사천의 기술 스킬에 주목한다. 그건 여주인공이 엄청나게 예뻐서 그가 좋아했던 무협 웹툰에 나온 것이었다. 그 문판은 독과 암기에 특화되어 있었다. 세계관이 뒤죽박죽이었지만 그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한다. 만약 당가사천의 무공을 얻게 된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확률이 크게 올라갈 테니까. 이것은 무협소설에서 사천지방의 유명 문파 무공으로 다양한 독을 사용하며 소리 없는 암살에 특화되어 있었다. 그는 여기가 중세 판타지 세계인데 왜 이게 여기에 있는지 의아해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자신의 능력을 해금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웰링턴이 자기 방으로 걸어가는데 아론이 그를 부른다. 그는 아들이 깨어났는지 묻고 소녀는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웰링턴은 그가 어때 보이는지 묻는다. 아론은 아직 완전히 괜찮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한다. 그가 일어서려다 넘어졌고 전반적인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고 한다. 웰링턴은 엘리오 신부님이 상처가 깊지 않다고 했는데 아들이 좀 이상해 보인다고 말한다. 예전 같았으면 일리아에게 용서를 빌라고 했을 때 난리를 쳤을 텐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멍해진 것뿐이라며 내일이면 아마 일리아에게 복수하겠다고 길길이 날뛸 거라고 말한다. 아론은 도련님이 차차 나아지실 거라고 말한다. 웰링턴은 짜증스럽게 돌아서고 소녀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자신, 즉 친아버지조차 그를 포기했는데 소녀는 여전히 그를 믿고 있다니. 소녀가 안쓰러워 그냥 기사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 밑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하지만 아론은 아니야. 오늘 도련님은 왠지 달랐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전 아론이 소리치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그냥 운동 좀 하려고 하니 길이나 안내해달라고 대답했다. 아론이 지금 정말 훈련하러 가시는 거냐고 묻자 우리는 그렇다며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되묻는다. 그의 창조주의 눈 스킬은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었지만 사천당가의 무공을 어떻게 해금하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아마도 비만 때문일지도 모르니 일단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운동만 할 생각이었다. 유래는 이 저택이 경기장 몇 개는 합친 크기라 엄청나게 거대해서 벌써부터 지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에서 운동을 하려 하면 뱃살 때문에 자꾸 침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 뻔했다. 그는 집에서 운동하는 건 확실히 끊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게다가 마주치는 하인들마다 그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냈지만 예전 우리네 행실을 생각하면 그들을 탓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계속 걸었고 우리는 거의 다 왔냐고 물었다. 아론은 거의 다 왔다고 대답했다. 이곳은 세 번째 훈련장이었고 대부분의 기사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훈련장을 사용한다고 했다. 우라는 갑자기 앞에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그는 친밀도가 마이너스 91에 자신을 관으로 보낼 확률까지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 남자는 레카올리안으로 도련님을 부르며 훈련장에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다. 유리는 그를 즉시 알아봤고 남자는 웃으며 도련님께서 아직 자기를 기억해 주시다니 영광이라고 말했다. 유리는 언짢아 하며 칼을 보고 놀랐다. 그는 갑자기 아론을 불렀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아론은 몇 년 전 후장님이 억지로 훈련시키셨을 때를 기억 못하시냐고 물었다. 분노한 도련님은 레카를 견습기사라고 불렀다. 레카는 웃으며 검을 휘둘렀고 그 후로 후장님은 그를 훈련시키는 것을 포기하셨다. 우리는 절망적이라며 소리쳤다. 레카는 그를 곁눈질하며 이 가망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도망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혼자 쓸 수 있는 다른 훈련장이 있는지 물었다. 엘에는 네 번째 훈련장이 있지만 너무 멀고 시설이 열악해서 아마 비어있을 거라고 말했다. 우라는 완벽하다며 거기로 가자고 했다. 살을 빼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호위가 동의하며 따라오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네 번째 훈련장을 보여주었고 우라는 걷느라 숨을 헐떡였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장비 테이블을 보았고 사천당가는 단검 투척에 특화되어 있으니 일단 앞에 있는 표적들을 보고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유래는 표적 중 하나를 조준하고 단검을 얼굴 높이까지 올렸다. 팔을 뒤로 젖혔다가 온 힘을 다해 던졌지만 단검은 바닥에 튕겨나가 표적을 맞히지 못했다. 그는 해금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라며 불평했지만 그때 뒤에 있는 아론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장난치는 척하며 먼저 기초 체력부터 길러야겠다고 변명했다. 그는 훈련장 주변을 몇 바퀴 뛰기로 결심했다. 그는 혼자 훈련할 테니 아론은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엘링턴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우린이 훈련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었다. 이상하다며. 과연 얼마나 갈지 궁금해했다. 3주가 지나고 영주는 그가 꼬박 3주 동안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살이 많이 빠졌고 외모도 눈에 띄게 변했다. 역시 자기 아들이라며 그 지방 덩어리만 없으면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이 정말 철이 든 건지 궁금해했다. 주인공 성에서 그는 살이 많이 빠졌지만 사천당가의 기술은 좀처럼 해금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 달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주인공의 행운의 만남 몇 개를 훔치기로 결심했다. 아론이 갑자기 도착해서 저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그녀에게 고마워했다. 그것은 시린 수프로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만드는데 탁월한 영양가 높은 식사였다. 유래는 음식에 대해 불평했고 아론은 그가 질렸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3주 내내 이것만 먹었다고 확인했고 소녀는 도련님을 불렀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을 빼는 것인지 아니면 기사가 되는 것인지 물었다. 유래는 기사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고 아론은 이 영지에서는 강력한 후장님조차 훈련 후에 휘젓는 수프를 드신다고 말했다. 그러니 도련님도 불평은 그만하고 당장 수프를 드시라고 했다. 유래는 마지못해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는 살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체 이게 무슨 낡은 관습인지 궁금해했다. 어쨌든 이 수프는 지방을 빼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 일단 먹기로 했다. 그는 숟가락으로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유리는 뭔가 다른 점을 알아차리고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했다.
오늘따라 체르노빌 수프 맛이 좀 달랐기 때문이다. 그의 앞에 시스템 창이 나타나 독을 섭취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연이어 또 다른 알림이 떴다. 주인공이 4000단가 스킬 해금 조건을 만족했다는 것이다. 이 능력이 해금되자 주인공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후작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알아채고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의 아내가 차를 가져왔다고 알렸다. 그의 두 번째 아내인 카이나는 그가 뭘 그렇게 골똘히 보고 있는지 물었다. 웰링턴은 그저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카나는 자신이 직접 정성을 다해 관리하고 있다며 남편은 그녀의 훌륭한 솜씨를 칭찬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갑자기 그를 붙잡고 전에 언급했던 대로 언제 콜린을 후계자로 정할 것인지 물었다. 어차피 이미 결정된 일이니 빨리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 웰링턴은 포옹을 뿌리치며 카이나를 불렀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경고했다. 카이나는 지난달에 지명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다. 영주는 그렇다고 확인했지만 그녀도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에 우린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고 그는 록스 가문의 장남이라고 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노력한다면 좋은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키나는 그 말이 사실이라며 자기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걱정했지만 적어도 그가 회복된 것 같아 남편에게는 다행일 거라고. 웰링턴은 약혼녀에게 얻어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는 게 우습다고 말했다. 그가 정말 정신을 차렸다고. 하지만 카나는 후계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영주는 우린이 훈련한 지 이제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으니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만약 우린이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즉시 후계자 자리를 콜린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키아나는 먼저 자기 방으로 가겠다며 그에게도 빨리 일을 마치라고 말했다. 마침내 공작의 방을 나온 그녀는 분노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우림의 이름을 부르며 두고 보라고 말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스킬이 해금된 것에 감탄했다. 그는 4000단가는 독에 특화되어 있고 해금 조건은 독을 섭취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에 잠겨 수프의 상태를 다시 보았다. 그 위에는 아이콘이 있었고 그는 그 위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다. 그것을 보자 텍스트가 아래로 스크롤되었다. 그는 심지어 마비에 사용되는 한영초까지 표시된 것을 보았다. 젊은이는 흥분한 듯 보였고 아론은 왜 도련님이 식사를 하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쳐다보았다. 유레는 먹을 거라고 대답하고는 다시 한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는 씹으면서 잠시 더 생각했다. 우리는 보통 독에 당하지 않는데 누가 독을 넣었을까? 무언가 이야기의 흐름을 바꿨고 이제 와 생각해보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그는 콜린과 함께 있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왜 아버지가 아직 콜린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하지 않았는지, 그게 혹시 자기가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인지 궁금했다. 어쨌든 이것과 음식은 아마 그쪽에서 온 것일 테고 마지막 한 입을 삼켰다. 갑자기 그의 앞에 또 다른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그것은 약한 마비독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경고했다. 젊은이는 식사를 다 마쳤다고 알렸다. 이건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아론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잠시 혼자 있고 싶다며 그녀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허위는 그저 알겠다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쉬라고 하며 내일 보겠다고 말했고 우린도 잘 자라고 인사했다. 그녀가 방을 나가자 젊은이는 거울로 향했다. 그는 이제 4000당파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주의 눈을 나타나라고 명령했다. 즉시 시스템은 그의 상태와 동기화율이 97로 떨어진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똑똑한 인터페이스라며 플러스 아이콘이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자 이제 독 무술 암기 기술이 생긴 것을 보았다. 먼저 그는 그것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약한 마비 기술만 해금되었고 내공은 없었다. 주인공은 독이 많으니 최대한 아래로 스크롤해 보라고 했고 마지막 독이 투명화인 것을 보았다. 이것은 초기 독들을 먼저 해금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레벨 시스템이므로 마비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얻으려면 내공이 필요했다. 그것은 이치에 맞았다. 4000단가는 내공을 이용해 독을 저장했으니까. 이제 그는 무공을 확인할 차례였다. 무공은 흑독술, 뇌침, 그리고 만독신공 3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유래는 무협펜이라면 특히 쉬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흑독 무공은 독에 중점을 두고 뇌침 무공은 암기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만독신공은 성장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만 독과 암기 모두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그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고 시스템은 그에게 기운을 불어넣었다. 유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 기술의 구결이 그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는 지금 당장 기를 운용해봐야 했다. 셔츠를 벗고 침대에 앉아 단전에 기를 모았다. 젊은이는 몸 전체에 이상한 흐름을 느꼈다. 이것은 기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경맥을 통해 기를 인도하고 단전에 저장하여 내공을 쌓아야 했다. 다음 날 젊은이는 집중을 마치고 외쳤다. No rap gun! 그 무협 소설들이 밤새 잠 안 자고 수련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고 그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주변의 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창밖에 새가 몇 마리인지 보지도 않고 알 수 있었다. 또한 단전에서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거울 없이 머릿속으로 기를 순환시키면 상태창이 열리며 그가 기술에서 별 하나를 획득했음을 보여주었다. 주인공은 문 밖에서 익숙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그곳을 쳐다보다가 아론이 문을 열고 도련님을 깨우러 왔다며 불렀다. 하지만 그가 멀쩡해 보이는 것을 보고 잠을 안 주무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아론이 그렇게 됐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건 좋지 않다며 오늘의 훈련은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거절하며 이미 가고 있다고 했다. 기분이 최고조였고 컨디션도 좋아서 훈련을 해야 했다. 아론은 알겠다며 먼저 아침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알렸다. 그녀는 방을 나가며 도련님이 언제부터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궁금해했다. 훈련장 밖에서 우리는 테이블 위에 단검에 다가갔다. 그는 정말이군 하고 중얼거렸다. 단검을 집어들고 던질 준비를 하다가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눈앞에 1인칭 슈팅 게임에서처럼 십자선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표적을 정확히 조준하고 몸을 빠르게 움직였다. 아론이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동안 우리는 무기를 던졌고 그것은 표적에 명중하며 보라색 기운을 뿜어냈다. 그는 정말 해냈다며 말했고 경호원은 감탄했다. 주인공은 또한 시스템의 암기를 해제했다. 아론이 도련님을 부르며 방금 뭘 하신 거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겠다며 지난 한 달간의 훈련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말도 안 된다며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요라는 그녀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라며 다시 한번 시도해볼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한번 단검을 쥐었다. 그는 던질 때 단전에서 내공이 솟구치는 것 같았고 이번에는 더 빠르고 강하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한번 표적에 던져 단검을 박았다. 표적은 심지어 산산조각 났다. 아론은 완전히 경악했고 주인공은 얼굴에 미소를 띤 채였다. 그는 게임처럼 조준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핵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믿거나 말거나 예전에 배틀 어택이라는 1인칭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터넷 고양이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다고. 아론은 대체 그게 뭐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자신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느끼는지 물었고 경호원은 그 질문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그렇다며 어제보다 살이 더 빠진 것 말고는 딱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주인공은 살이 빠진 것에 대해 의아해했다. 아론은 그가 매일 훈련하고 치린 수프를 마셨지만 오늘 유독 눈에 띄게 변했다고 확인했다. 주인공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녀가 자기 몸에서 흐르는 내공을 느끼지 못하는지 궁금해했다. 이것은 이 세계에서 오직 그만이 내공을 사용할 수 있고 아무도 그것을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그는 킥킥 웃으며 계속 연습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엄청난 용이함으로 표적을 2번 연속 맞췄다. 그는 이번에는 다른 것을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단검을 다른 단검의 손잡이에 박았다. 그는 완벽하다고 선언했고 그의 경호원은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한번 해봐도 되냐고 물었다. 단검을 쥐고 침착하게 조준한 후 소녀는 온 힘을 다해 던졌다. 싸움은 표적에 닿지도 못하고 옆으로 빗나갔다. 유래는 그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했고 소녀는 좌절했다. 그때 젊은이는 갑자기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머리 위에 상태창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직단 스킬을 해금했다. 주인공은 어떤 무기로든 실행 가능하다는 부분을 되뇌었다. 그는 시험해보겠다며 말했고 아론은 잘 안 풀리자 짜증이 났다. 그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아론에게 잠시 옆으로 비켜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부러진 목검을 들고 있었고 주인공은 그것을 가장 높은 지점까지 들어 올렸다. 그는 몸속에 많은 내공이 단전에서 팔로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그것을 던져 직격을 실행했다. 그 부러진 검은 표적 중앙에 박히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아론은 감탄하며 대체 저게 뭐냐고 도련님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알고 싶어 했다.
유래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아마 그냥 연습의 결과일 거라고 대답했다. 그의 호위는 그저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주인공은 그녀가 자신의 훈련 내용을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부탁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 일은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론이 이유를 묻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를 시험 중이니 나중에 설명하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녀는 순순히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가정부들이 작별 인사를 하며 수고했고 내일 보자고 말했다. 페루라는 남자와도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고 그는 그저 받아들였다. 조용히 지나가던 그는 방향을 바꿨다. 우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그에게 창조주의 눈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이 남자는 페루였고 친밀도는 연기였다. 독 접촉과 민첩한 움직임의 힘, 우리는 말했다. 이 능력은 그의 음식에 독을 넣을 수 있게 해주었고 범인은 틀림없이 이 녀석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진짜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의 손에 떠있는 화살이 이 녀석에게 곧장 날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마비독의 주문을 속삭이자 그의 기운이 두 검지로 내려왔고 갑자기 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소리치며 돌아섰다. 주인공은 의식을 잃은 남자에게 다가가 시험은 성공이라고 말했다. 그는 볼 수 있었다. 총 지속 시간은 1시간이었고 그는 먼저 이 남자를 옮길 것이었다. 그를 등에 업고 다른 곳에 쓰러지자 페리는 고통스러워했다. 주인공은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했다. 그는 의식을 되찾았는지 자기가 누군지 아는지 물었다. 페리는 공포에 떨었고 주인공은 살고 싶으면 제대로 대답하라며 자기 수프에 독을 넣은 게 그인지 물었다. 그는 이 남자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었다. 페루는 대답이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눈을 깜빡여야 했다. 그는 알아들었냐고 물었고 페루는 1번 눈을 깜빡였다. 주인공은 다시 묻기로 하고 자기 수프에 독을 넣은 게 그인지 알고 싶어 했다. 페루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더니 1번 눈을 깜빡였다. 우레는 그에게 주어진 독이 한양초인지 물었고 페루는 움찔하며 다시 1번 눈을 깜빡였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인공은 그를 보낸 사람이 카이나 후작 부인인지 물었다. 우레는 페루가 부인했기 때문에 그 대답에 놀랐다. 그는 남자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기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며 거짓말하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그는 다시 물을 것이었다. 케인 양이 명령했는지 알고 싶었다. 페리는 더욱 겁에 질려 다시 1번 부인했다. 주인공은 그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누구인지 알고 싶었지만 일단 연기를 하기로 하고 이것을 먹고 삼키라고 말했다. 이것은 초기 독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남자는 삼켰고 주인공은 이제부터 정확히 1달이 남았다고 말했다. 만약 1달이 지나도록 그가 가진 해독제를 먹지 않으면 모든 장기가 녹아내릴 것이고 이제부터는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알아들었냐고 물었고 페루는 동의했다. 이제 주인공은 그의 머리를 만지며 마비독을 풀어주려 했다. 남자는 더 이상 속박되지 않았다. 주인공은 이제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고 페루는 받아들였다. 우리는 다시 1번 묻겠다며 누가 그를 보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페루는 두려움에 살짝 떨며 기사단장 카락스 리빙턴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련님이 올해가 가기 전에 군인으로서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했다. 주인공은 그가 케인의 오빠이며 연줄로 단장에 임명되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부하 페어에게 종이 1장을 건네며 질문한다. 그것들이 전부 독이 아니었냐고. 주인공은 이 녀석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한다. 그는 심지어 너 같은 녀석은 암시장에서 그것들을 구할 수 있다며 카락스의 돈을 가져가라고 말한다. 그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일 밤까지 모든 독을 가져와야 한다. 페라는 왜 이 모든 독이 필요한지 묻는다. 이레는 언제 질문할 허락을 했냐고 묻고 부하는 망설이며 그저 이해한다고 말한다. 너의 인턴은 빨리 떠나야 한다며 게다가 오늘부터 그의 모든 약용 수프에는 헤네켄 풀이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페루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의문을 제기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정말 대단하다며 무술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강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나무십 몇 개를 모아 만든 초기 독에 여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리고 페루는 어쨌든 그것을 믿었다. 지금으로서는 사천당문의 무공을 빨리 익혀야 한다. 만약 그때 상황이 다르게 흘러갔다면 그는 썼다. 끔찍한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꼬박 하루가 지난 후 페루가 도련님을 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독초를 모두 가져왔다고 알리고
인삼과 나무잎 몇 개를 탁자 위에 놓는다. 주인공은 이것이 한영초, 역청덩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까마귀 잉크라고 말한다. 페루는 놀라며 어떻게 아셨냐고 묻는다. 그것들은 모두 희귀한 독초들이었는데 유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며 상태창으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화제를 바꿔 꿀과 풀이면 충분했을 텐데 왜 페루가 다른 독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묻는다. 페루는 꿀과 풀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성이 생기면 누구나 견딜 수 있지만 녹색 덩굴과 섞으면 효과가 더 강해진다고 대답한다. 주인공은 독을 조합하면 더 강해지고 감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으로 요약한다. 페루가 어디서 독에 대해 배웠는지 궁금해하자 페루는 8살 때 리빙타임 가문에 팔려가 독사부에게서 배웠다고 말한다. 아이는 20명 정도 있었지만 모두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우라는 독에 대한 친화력이 없으면 아이들이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며 페루는 그 가족에게 감사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쓸모 있는 사람을 얻었다며 잘했고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한다. 페루는 도련님께 감사하며 평안한 밤 되시라고 인사한다. 주인공은 방에 혼자 남아 저 독초들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들을 전부 먹기로 하고 하나를 입으로 가져갔다. 주인공은 그 맛에 토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의 시스템은 모든 독이 섭취되었고 큰 위험이 있으니 명상하여 레벨 2로 올라가야 한다고 알렸다. 주인공은 심호흡을 하며 온 힘을 다해 집중하려 했다. 또 하루가 지난 후 에라가 그의 방문을 두드리며 영주님께 이미 아침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도련님이 이미 깨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도련님이 침대에 앉아 명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몸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아해했다. 주인공은 간신히 별 2개에 도달하고 용의 보물, 무술, 그리고 3가지 독을 더 얻었다. 그러고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깨어났다. 그녀는 도대체 주인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이상한 냄새를 맡고 불평했다. 주인공은 그저 받아들이고 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내공과 무공이 한 단계 발전하면 몸에서 많은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것을. 그는 걸어가며 냄새가 좀 난다며 창문을 열어야겠다고 말했다. 아로는 그러지 말고 바로 목욕탕으로 가라고 했다. 날이 밝아오자 그녀는 도련님을 안내했다. 우라는 용의 걸음, 즉 당가에서 사용하는 최적화된 이동 및 회피 기술의 움직임을 배우는 것을 보고 웃었다. 그는 소설에서나 나오는 것을 배우고 있다니 믿을 수 없다며 일단은 그 움직임을 흉내내기로 했다. 아론이 도련님을 부르며 돌아섰다. 왜 갑자기 술 취한 사람처럼 걷는지,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궁금해했다. 주인공은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고 좌우로 걸으며 웃었다. 아론은 정말 괜찮은지 물었다. 오늘은 훈련장 일로 갈 예정이었고 그곳에는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분명 괜찮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그저 다른 기사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궁금했을 뿐이니 그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아론은 거의 다 왔다고 경고했다. 기사들은 검을 위아래로 좌우로 휘두르며 고되게 훈련했다. 한 기사가 놀라며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저 여자는 장남 도련님의 하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 뒤에 있는 잘생긴 청년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사람들은 도련님이 훈련으로 엄청나게 살을 뺐다는 것을 기억하며 놀라워했다. 그가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서 그렇게 변했는지, 무슨 마법을 썼는지 알고 싶어 했다. 주인공은 이 녀석들이 조용히 속삭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내공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 에렌은 복도에서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한 남자를 가리켰다. 그는 기사 견습생처럼 보였지만 자세가 훌륭해서 곧 초보 기사가 될 것 같았다. 이 움직임들은 록스 검술의 기본 자세이니 도련님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 우란이 저 남자를 알아본 동안 그는 클라이드였다. 소설의 핵심 인물로 주인공 알리가 된다. 그는 발견되기 전에 과거에 대해 쓴 적이 없었다. 클라이드는 검을 위아래로 휘둘렀고 우리는 그가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어쨌든 오늘 그와 부정적인 친밀도를 가진 이 기사들은 그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 먼저 그는 셰인을 시험해 볼 것이고 보라색 머리의 기사를 목표로 선택했다. 그는 그것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고 기사는 즉시 그것을 느끼고 무릎을 꿇고 땅에 쓰러졌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화장실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남자는 아니라고 부인하며 침을 흘리며 고통을 참으려 했다. 그는 땅에 쓰러졌고
기사들은 신부를 불러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갑자기 남자의 고통이 사라졌고 그의 상사는 뭐가 문제였냐고 물었다. 고통이 사라졌다고 하자 상사는 장난치냐며 화장실에나 가라고 했다. 기사는 정말로 고통스러웠다고 주장하려 했다. 아론은 잘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영혼 붕괴 안개를 활성화할 것이었다. 이것은 범위 내의 대상에게 공포와 혼란을 야기한다. 갑자기 한 기사가 쾅 하는 소리를 들었다. 앞에 있던 남자가 무서운 악마로 변했기 때문이다. 아론은 남자들이 땅에 쓰러져 악마에게 가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왜 저러는지 의아해했다. 악몽 속에서 남자는 악마와 해골을 마주하고 목숨을 빼앗기려 하자 저주를 퍼붓는다.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들은 저게 뭐였냐고 묻는다. 갑자기 아론은 그들을 잃게 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이 정도 시험이면 충분했고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은 돌아가겠다고 알린다. 아론은 이렇게 일찍 철수하냐고 묻고 주인공은 거기가 시끄러워서 계획대로 4번 홀로 가겠다고 대답한다. 가는 길에 한 소녀를 만난다. 그녀는 도련님께 손님이 왔다고 말한다. 미실리아 마르쿠스 양이 그를 보러 왔다고. 창가의 여자는 이번에야말로 우리네 저항을 완전히 꺾어버릴 거라고 말한다. 주인공에게 돌아서자 그는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부를 뿐이다. 소녀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고 우리는 그녀가 벌써 도착했는지 의아해한다. 일리아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냐고 묻는다. 조금 전 하녀가 일리아 마르쿠스가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을 때 주인공은 그 강인한 약혼녀가 자기를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이번에는 약혼을 파기해달라고 요구할 때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거절하며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했다. 젊은이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방으로 돌아와 주인공은 그가 바로 우린이라고 대답한다. 소녀는 놀라고 그는 오랜만이라고 말한다. 엘리아는 그가 훈련으로 살을 뺐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2달도 안 돼서 그렇게 많이 변했으니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일리아는 얻어맞은 후 혼란스러워했다. 우라는 오랫동안 싸웠다. 그러다 그는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일리아는 그가 복수를 위해 방역하고 싶은지 물었지만 젊은이는 거절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었고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그녀가 그것 때문에 약혼을 파기하고 싶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레는 자신이 록스 가문의 전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다시 한번 그는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딜리아는 이 말에 놀랐다. 주인공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 이 몸의 원래 주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특별했다. 엘리아는 단순한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검술을 더욱 강화시키는 검의 여왕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그녀는 쓰러진 주인공을 구하고 심지어 최종 악당까지 물리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능력 덕분이었다. 그래서 약혼이 파기되더라도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녀를 동료로 만드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일리아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이 일에 대해 진심인지 물었다. 아론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약속했지만 소녀는 거절했다. 그녀는 무서운 기운을 뿜어내며 모든 것에 맹세하라고 요구했다. 주인공은 숨막히는 압박감이라며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일리아는 그가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며 만약 약속을 어기면 그를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원래 일리아가 이 말을 주인공에게 했었는데 하며 혼란스러워했다. 어쨌든 그는 숨을 쉴 수 없었고 전기 신공의 만독에 대해 중얼거렸다. 일리아는 주인공이 일어서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기운에 저항했는지 의아해했지만 주인공은 받아들이고 얼굴에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맹세했다. 엘리아는 당황해서 돌아서며 그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망치면 어떤 이유에서든 약혼을 파기할 것이라고. 주인공은 아직 파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영주의 성에서 웰링턴은 그녀가 우린을 찾았는지 물었고 소녀는 그렇다고 확인했다. 그는 그녀가 결정을 내렸는지 물었다. 헬리아는 다시 한번 확인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약혼은 파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웰링턴이 이유를 묻자 헬리아는 아버지가 항상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가 변했다는 소문이 있어 궁금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약하지만 온화했던 우린으로 돌아왔는지 궁금했다. 대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단 한 번만이라도
그를 믿어보고 싶었다. 웰링턴이 그게 다냐고 묻자 소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다시 루저로 돌아간다면 지칠 때까지 그를 때릴 것이라고. 웰링턴은 위대한 전색에 기대할 만한 일이라며 우린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힐리아는 길을 떠나기로 했지만 영주는 그녀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약혼을 파기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고 언급했다. 웰링턴은 떠나기 전에 우린을 볼 것인지 물었지만 일리아는 거절하며 그가 훈련 중이라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루가 지나고 우리는 아버지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가 누구인지 물었고 주인공은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웰링턴은 웃으며 농담이었다고 우린이 정말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린이 왜 소환되었는지 아는지 궁금해했다. 유래는 그의 야간 훈련 시작에 관한 것이냐고 물었다. 웰링턴은 그가 맞았다며 눈치도 빨라졌다고 말했다. 이제 록스 가문의 검술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인공은 후작에게 새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불렀다. 아버지는 우린이 검술 대신 배우고 싶어 하는 투척술에 대해 물었다. 주인공은 그 정보를 확인했고 웰링턴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런 저속한 기술은 도적들이나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 기술로는 기사의 갑옷을 얻기는커녕 보락 같은 하급 몬스터를 무찌르는 것조차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그러자 우라는 단검으로 보락을 사냥할 수 있는지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웰링턴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내기를 해야 한다고. 그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그가 불필요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사의 칼날에는 보락의 비늘을 파괴하기 위해 오러가 필요하다고. 100년 동안 투척수를 연습하지 않는 이상 보락의 비늘을 꿰뚫을 수는 없을 거라고. 주인공은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 테니 자신과 내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무모하다고 부르며 이번 기회에 그의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승리 조건이 무엇인지 묻자 우리는 단검으로 보락을 물리치면 자신의 훈련을 스스로 관리하고 실패하면 아버지가 명령하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하루가 지나고 주인공은 아론이 자신의 훈련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진짜 시험은 내일이 될 것이었다. 그는 보락의 비늘을 뚫는데 몇 번이나 시도해야 할지 궁금해했다. 만약을 대비해 오늘 밤 독초를 좀 먹고 만독신체를 별 3개로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아론이 도련님을 부르며 후장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고 알렸다. 내일 정고 장소는 첫 번째 훈련센터다. 그는 심지어 그녀까지도 내기에 대해 아는지 물었고 아론은 그녀뿐만 아니라 영지 전체가 이미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 덕분에 온 동네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모두들 도련님이 보락을 보면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을 싸거나 도망갈 거라며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결국 도련님은 여전히 공공의 적 1호였다. 우리는 그렇다면 내일 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론은 후장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훈련장은 완전히 꽉 찰 것이라고 확인했다. 젊은이는 유명세의 대가라며 투덜거렸지만 그는 아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다. 소녀는 아마 도련님의 빛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만독신공 기술은 별 3개에 도달했고 시험의 위대한 시간이 다가왔다. 사람들은 도련님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며 환호했다. 아론은 정말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준비됐는지 물으며 행사를 시작했다. 젊은이는 확인했지만 관중이 엄청나게 많다고 언급했다. 웰링턴은 마법 세계만 말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소문이 모두에게 퍼졌다고 말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노력하라고 했다. 마법사는 이제 시작하겠다며 저급 소환 마법을 사용하겠다고 알렸다. 유래는 드디어 마법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전장에 번개가 치고 연기 속에서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주인공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작가로서 창조한 몬스터, 보락, 키 1.5m의 바다 괴물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사람들은 쳐다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끔찍했다. 주인공은 감탄했다. 이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 이 몬스터 보락은 그가 보라색 생선회를 먹다가 떠오른 것으로 몬스터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득했다. 다리와 팔만 없었다면 심지어 좀 귀여웠을지도 모른다. 괴물이 젊은이를 향해 돌진했다. 유리는 그저 공격을 알아채고 피하며 그 생물의 등 뒤로 움직였다. 사람들은 감탄했고 영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락은 완전히 당황하며 돌아섰다.
주인공은 생각도 없이 그냥 돌진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다. 먼저 그는 비늘이 얼마나 단단한지 단검을 뽑아 확인해 볼 생각이었다. 그때 그는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 생물체에 약점을 나타내는 표적 같은 표시가 있었다. 주인공은 시도해보기로 하고 단검을 던지기 위해 팔을 휘둘렀다. 그의 큐가 칼날에 실려 그 생물체의 약점을 가격했다. 보락은 갑자기 날카로운 고통을 느끼고 땅에 쓰러져 패배했고 관중들에게 더 이상의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 주인공은 단 한 방에 쓰러졌다며 투덜거렸다. 사람들은 감탄했고 인간 웰링턴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모두가 도련님을 지지하며 소리쳤다. 그가 정말 해냈다고. 도련님이 보락을 물리쳤고 정말 멋있었다고. 그들은 목소리가 우린 이 자식아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물을 때까지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주인공은 신중하게 조준해서 정확한 지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평했다. 보락이 단순한 단검에 패배했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위대한 록스 후작이 약속을 어길 것인지 물었다. 그의 마법사가 후작을 부르며 보락의 팔 아래에 비늘이 없는 부분이 있고 도련님이 그곳을 맞췄다고 말했다. 웰링턴은 순전히 운이었다고 불평했지만 주인공은 내기는 내기라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한 번만 더 하자고 했다. 대신 다른 약속을 추가하겠다고. 이번에 이기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겠지만 지면 약속대로 돌아가서 펜싱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주인공은 그것에 흥분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번 상대는 보락이 아니라 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도전을 받아들일 것인지 물었다. 주인공은 그렇다며 자신에게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사단장 캐록스와 맞서게 될 것이었다. 이것이 그 녀석의 오만함을 꺾을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독을 간직하고 싶었고 일단은 그녀를 보내줘야 했다. 웰링턴은 완전히 훈련된 기사는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찰 것이므로 대신 견습생을 투입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생각에 잠겨 기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클라이드를 상대로 선택했다. 남자는 등을 대고 검을 든 채 경기장으로 걸어갔다. 그때 그는 후작이 자기를 불렀다고 말했고 웰링턴은 그가 매우 자신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클라이드에게 임무를 줄 생각이었다. 견습생은 영주님의 어떤 명령이든 수행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 소년을 바로잡으라고 말했고 클라이드는 돌아섰다. 젊은 주인은 그저 그에게 손을 흔들었고 펜싱 견습생은 완전히 당황했다. 웰링턴은 뭐가 문제냐고 할 자신 없냐고 물었다. 클라이드는 부정하며 명령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단검 3개만 던질 것이고 클라이드가 3개를 모두 막으면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웰링턴은 소년의 오만함을 보았냐며 이번에는 진짜 교훈을 가르쳐 주라고 주장했다. 클라이드는 검을 준비했고 주인공은 경기장을 돌았다. 기사들은 그에게 만약 지면 오늘 저녁은 없고 훈련장을 100바퀴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스러운 목소리의 관중 한 명이 도련님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누구든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클라이드는 그때 주인님을 부르며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고 우린도 돌아섰다. 그는 첫 단검을 준비하며 불을 끄는 것으로 시작할 생각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다. 이전 보락과의 싸움과 비교했을 때 클라이드는 훨씬 더 많은 허점을 보였다. 그중 하나라도 맞히면 그를 끝낼 수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었고 그래서 첫 단검을 던졌다. 그는 그냥 똑바로 전진할 것이었다. 클라이드는 좋다며 검으로 방어하려 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약 4걸음 물러나야 했다. 사람들은 저 소리가 뭐였는지 궁금해했다. 마치 대포 소리 같았다. 웰링턴은 그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단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어떻게 평범한 단검에서 그런 힘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클라이드는 공포에 떨었고 그의 검은 꿰뚫렸다. 주인공은 이제 몸이 좀 풀렸냐며 방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봤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준비하라고 경고했다. 이번에는 가진 모든 것을 던질 것이라며 훈련 중인 기사를 떨게 만드는 압박감을 뿜어냈다. 주인공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클라이드는 여전히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결심하며 직접적인 타격을 위해 단검을 준비했다. 그 엄청난 폭발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 밤에 다가가자 클라이드는 긴 검으로 방역하려 했지만
거대한 굉음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연기가 거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후작은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클라이드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떨었고 이제 그의 검은 두 동강이 나 있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떨어뜨렸고 후작 웰링턴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우리에게 둘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고 불렀다. 주인공은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검 하나가 남았고 후작은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반문했다. 하지만 우리는 클라이드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하고 클라이드를 불러 고개를 들게 했다. 그는 젊은 주인님을 불렀다. 주인공은 그가 이대로 전투를 끝낼 것인지 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굴욕을 받아들일 것인지 물었다. 승리든 패배든 명확한 끝이 날 때까지 검을 휘둘러야 하는 것이 기사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클라이드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며 이대로 포기할 거냐고 소리쳤다. 기사는 중얼거리며 도련님을 불렀지만 그는 사용할 새 검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는 일어서서 기운을 뿜어내며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기사들은 경악했고 후작은 초보 기사가 어떻게 이렇게 오러를 각성시킬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우리는 예상대로 이 시작점에서 클라이드의 광전사 능력이 발현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었다. 상대들은 몇 초간 서로를 응시했다. 클라이드는 도련님을 부르며 단검을 던지라고 말했다. 웰링턴은 속으로 상황을 부정했다. 그런 기운이 발현되려면 고위기사 수준의 재능이 필요했다. 우린이 뭘 할지 궁금해하자 주인공은 그저 좋다고 대답했다. 마지막 단검을 들고 온 힘을 다해 완전히 어색한 자세로 남자에게 던졌다. 클라이드는 저게 뭐냐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느리냐고 자기를 놀리는 거냐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단검을 배려했지만 단검은 그저 그의 검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당황했고 웰링턴은 이 상태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단검은 클라이드의 옆구리에 박혀 뼈를 꿰뚫을 뻔했고 기사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땅에 쓰러졌다. 사람들은 저게 뭐였는지 궁금해했다. 너무 느렸다. 클라이드는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도련님이라서 봐주는 거냐고 생각했다. 주인공은 이번에는 더 많은 내력이 담겨 있어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린을 부르며 오늘은 그가 내기에서 이겼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알렸다. 주인공은 씩 웃었다. 클라이드는 어깨 상처로 고통스러워했지만 주인공은 그를 만지며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며 기력 흡수를 사용했다. 클라이드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도련님께 감사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기사는 용서를 구했다. 그는 처음에 단검이 너무 느리게 날아왔을 때 도련님이 자기를 얕보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것은 정밀한 기술이었다. 명인이라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기술을 익힐 수는 없을 테니 그는 분명 자신의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후작 가문을 노리는 비밀 세력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힘을 숨겨왔던 것인지 물었다. 그것은 당연했다. 도련님만 남겨진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그것은 고귀한 희생이었다. 우리는 이 녀석이 항상 음모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클라이드는 도련님이 비밀 조직에 맞서 싸울 때 칭찬할 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만약 클라이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라고 했다. 주인공은 자신의 호감도가 언제 그렇게 높아졌는지 궁금해하며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수락했다. 클라이드는 성격 좋은 단순한 광전사라고 생각했다. 클라이드는 자신을 믿으라며 도련님이 결코 쓰레기가 아니었다는 소문을 퍼뜨려 모두가 듣게 하겠다고 말했다. 클라이드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유용할 수 있었다. 언젠가 그는 혼자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로울 것이다. 아론은 도련님이 수고하셨다고 말했고 우리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기술에 대해 말하며 그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그것이 새로운 기술이라며 그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아론은 그것을 보면서 만약 먼저 보지 않고 그와 마주했다면 어떻게 졌을지 생각에 잠겼지만 이제는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주인공은 그녀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능력 중에는 희귀하고 강력한 평정심경 특성이 있었다. 유래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기사 훈련을 받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면 기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지 물었다. 아론은 왜 질문이 그렇게 갑작스러운지 이해하지 못했다. 날이 저물자 웰링턴은 집무실에서 쉬고 있었다.
주인공이 방으로 들어와 후작이 왜 불렀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우리끼리 있을 땐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이 격식은 분위기를 망치잖아. 라고 말했다. 우라는 그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당황스러워했다. 아버지는 어제 사용했던 그 기술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었다. 책을 뒤져봐도 그런 이상한 움직임은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훈련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아무리 희귀한 천재라도 혼자서 기술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그쳤다. 주인공은 밝힐 수 있었지만 좋은 준비물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책을 한 권 찾았다고 알렸고 아버지는 그 책에 대해 물었다. 젊은이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주립 도서관에서 설명서를 찾다가 우연히 책 한 권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누가 바닥에 책을 놔뒀는지 궁금해하며 벽에 등을 기댔다. 갑자기 먼지 쌓인 책장 위에서 책 한 권이 떨어졌다. 표지에는 제목이 없고 이상한 기호만 새겨져 있었다. 주인공은 별 생각 없이 책을 펼쳤다. 빛이 터져 나와 무언가가 그의 마음에 직접 박혔다. 그러고 나서 책은 완전히 사라졌다. 웰링턴은 이것이 마법 무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법 고서는 위대한 마법사의 힘을 지닌 자작 규칙으로 그들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주는 마법 고서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며 비록 어떻게 조상들이 가져왔을지는 모르지만 이 책을 찾은 것은 그에게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이것을 뜻밖의 횡재로 여기기로 했다. 아버지는 일어서서 약속은 약속이라며 더 이상 그에게 검술을 배우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약속에 대한 추가적인 제스처로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다. 주인공은 차분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그는 후계자 자리를 원한다고 말했고 웰링턴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렇게 한다면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장할 수 없었다. 웰링턴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권위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왜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지 물었다. 그가 후계자가 되면 그에게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후작 가문에 반대할 것이고 특히 젊은 아가씨가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보하기로 했다.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물었지만 재빨리 받아들이고 고마워했다. 요라는 어차피 후계자 자리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만약 후계자가 되면 하루 종일 후작과 붙어 다니며 국정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대신 그는 그 시간을 당가 사천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회를 얻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웰링턴은 그에게 원하는 다른 것을 말하라고 했고 주인공은 자신만의 기사단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집사인 아론과 이전에 그와 결투했던 클라이드를 자신의 두 기사로 원했다. 그의 아버지는 해리스 자리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며 아론도 귀한 인재이니 집사로 두기에는 아깝다고 대답했다. 그는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고 아론은 그저 감사하다고 말했다. 영주는 현재 남은 사람이 많지 않아 그의 집사에 대해 물었다. 아론은 부엌에서 일하는 페루라는 사람이 있다며 그를 집사로 쓰고 싶지만 후작이 이 기회를 주기 위해 책임을 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웰링턴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우리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그저 받아들였다. 주인공은 아버지가 자신을 믿는 것 같고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는 자신의 호감도가 어떻게 높아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마도 그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밖에서 주인공은 오늘부터 두 사람이 자신의 전속 기사단의 일원이라고 발표했다. 지금으로서는 실전 훈련 중에 열심히 훈련해야 하고 또한 그들을 돌봐달라고만 부탁한 새로운 집사 페루를 환영해야 한다. 아론은 어제 도련님께 질문이 있었을 때를 기억하며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왜 페루라는 사람을 자기 대신 집사로 앉혔는지 알고 싶었다. 주인공은 머리를 긁적이며 그가 배경의 캐록스 사령관과 카이나 양이 보낸 첩자라고 대답했다. 에렌은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를 집사로 가까이 두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페루가 이제 자기 명령만 듣는다고 대답했다. 클라이드는 도련님께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에렌은 좋다며 말해보라고 했다. 기사가 되고자 하는 그는 비록 2명뿐이지만 이미 기사단인데 단장이나 사령관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원래 단장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에렌은 섬세하고 작아서 강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단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주인공은 그가 맞다고 대답했다. 가장 강한 기사가 단장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은 전투를 벌여야 했다.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아 클라이드는 패배를 인정했고 아론은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그녀는 그의 공격 패턴이 너무 단순해서 준비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라이드는 받아들이고 그 조언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그저 받아들이고 이로써 이 야간 기사단의 단장은 아론으로 결정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는 페루와 함께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 페루는 먼저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알리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젊은이는 자신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목소리가 아닌 내공을 사용하여 음파를 만들어 대상의 마음에 전달하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봐야 했다. 무협소설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술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페루를 불렀다. 페루는 도련님께 대답하며 돌아섰지만 근처에 없는 것을 알아차렸다. 주인공은 그의 이름을 몇 번 더 반복했고 그의 집사는 완전히 당황하고 겁에 질렸다. 유레는 왜 그렇게 놀란 것 같냐고 물었고 페루는 자기가 미쳐가고 있다며 이게 무슨 흑마법 같은 거냐고 불평했다. 주인공은 그것이 의사소통의 한 종류라고 대답했다. 페리는 생각했던 대로 독에만 걸린 것이 아니라 흑마법사들이 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도련님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당황해서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유는 지난번에 부탁했던 독이 준비되었는지 알고 싶었고 페루는 뱀의 마음, 즉 100마리의 독사에서 추출한 독이 준비되었다고 확인했다. 주인공은 그에게 축하 수프에 독을 많이 넣으라고 지시했다. 페루는 이 말을 듣고 공포에 떨었지만 알겠다며 받아들였다. 다음 날 주인공은 명상 끝에 눈을 떴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며 여전히 별이 3개뿐이고 내공이 예상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세계의 위기가 닥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기에 그는 일단 후작의 영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로 가서 떠날 계획이라고 알렸다. 웰링턴은 이에 대해 물었다.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후작 영지의 어느 마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 거라고. 주인공은 그렇다고 확인했고 아버지는 며칠이나 떠나 있을 것인지 물었다. 유레는 멀리 갈 생각이었지만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열심히 훈련했으니 이해한다며 호위로 누구를 원하는지 물었다. 주인공은 특별히 필요 없다고 대답했고 영주는 당황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라고 마커스 록스의 장남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근처 마을에 가는 것이니 호위가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대답했다. 웰링턴은 그가 아직 세상의 어려움을 모른다며 훈련으로 강해졌을지는 몰라도 독 때문에 두렵다고 소리쳤다. 주인공은 어차피 독은 자신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남자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의 말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언제 떠날 것인지 물었다. 주인공은 이틀 후라고 대답했고 웰링턴은 방에서 호위를 준비하기로 했다. 우리는 내일 몰래 빠져나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호위는 쓸모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주인공은 페루를 자기 방으로 불러 여행을 가는데 돈이 없다며 좀 가져오라고 했다. 페루는 크록스가 비싼 물약을 사라고 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는 페루가 그것을 건네줄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페루는 부인하며 영광이라며 어쨌든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다른 것도 있냐고 물었다. 페루가 지난번에 독초를 가져왔을 때 차원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판타지 소설에서 흔한 아이템으로 약 1톤 정도는 쉽게 담을 수 있었다. 페루는 매우 마지못해 하지만 도련님께 그것을 건네주겠다고 말했다. 요라는 더 이상 배낭이 필요 없게 되었다며 고마워하며 수락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짜 약을 보여주는 것을 가져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그의 독에 대한 한 달치 해독제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페리가 일을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그를 믿는다며 계속하면 곧 완전한 치료제를 주겠다고 말했다. 페루는 신이 나서 떠났다. 다음 날 새벽 우라는 호위가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몰래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극도의 용이함으로 저택을 빠져나왔다. 젊은이는 예상대로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한 정원사가 젊은 주인을 발견하고 오늘 매우 일찍 일어났다며 인사했다. 주인공은 그저 인정했다. 이 자애로워 보이는 초록 엄지 정원색에서 많은 힘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고 생각하며 그는 창조주의 눈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지만 읽은 내용에 놀랐다. 남은 하루 동안 주인공은 후작 성을 떠난 것이 처음이라고 기록했다. 성을 떠나면서 그는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마법의 탑이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마법사가 젊은이를 발견하고 어떻게 도와드릴지 물었다. 우리는 포탈을 이용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마법사는 전에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주인공은 없다고 대답했다. 젊은 접수원은 마일리지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알렸고 주인공은 마치 비행기 같다고 생각했다. 마법사는 목적지를 물었다. 우라는 아수성이라고 대답했다. 접수원은 꽤 멀다며 요금은 50골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불 후에는 여권에 서명해야 했다. 주인공은 예상대로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페루가 당분간 돈이 많아서 다행이었다. 그는 게임에서 사용하던 닉네임인 폴리안을 사용했다. 마법사는 따라오라고 했다. 그는 노크 소리가 들리면 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 그것은 그가 도착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주인공은 들어가며 꽤 아름다운 배열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성 꼭대기에 번개가 쳤다. 우라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남자가 그가 도착했으니 나가도 된다며 아수성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알렸다. 우라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벌써 도착했는지 의아해했다. 마법사는 포탈을 이용하는 것이 편안하다며 이것이 마법사들의 자부심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이 느낌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자기 이야기에 그렇게 편안한 느낌을 넣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마법사는 고객에게 다시 서비스를 이용해달라며 좋은 여행 되라고 재촉했다. 문이 열리고 주인공은 완전히 새로운 장소와 마주하게 되었다. 이곳은 아수성이었고 아마 동부 지역이라서 후작의 영지와는 달랐다. 건축 양식이 독특했다. 게다가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먼저 그는 대장간 골목을 찾기로 했다. 주민에게 정보를 물어 그는 골목의 작은 집으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우리는 한동안 찾았지만 유니콘 대장간을 찾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여기가 마지막 장소였다. 확인해 봐야 했다. 곧 모루 위에 칼이 놓이고 대장장이가 망치로 모양을 잡았다. 주인공은 아무도 없냐고 물었다. 대장장이는 새로운 손님을 발견했고 주인공은 그렇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있는 대장장이들 중에 유니콘 대장장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궁금했다. 남자는 이 근처에 그런 이름을 가진 대장장이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자기가 잘못 찾아왔나 하고 생각했지만 대장장이는 어쨌든 그게 내가 가게 이름으로 쓸 계획인 이름이라고 말했다. 곧 우리는 그에게 창조주의 눈을 사용했다. 그의 이름이 주라녹스이고 마검 제작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공은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팔고 있는 무기를 좀 봐도 되냐고 물었다. 대장장이는 저쪽으로 가서 둘러보라고 했다. 유래는 벽에 걸린 모든 무기와 갑옷을 살펴봤다. 장사가 어떠냐고 묻자 대장장이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자기 가게가 골목 끝에 있고 실력도 대단치 않아서 손님이 가끔 와도 보통 그냥 보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주인공은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장비는 장난이 아니었다. 그는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는 바람의 정령 레이피어와 힘과 체력을 높여주는 불의 정령 롱소드를 보았다. 그러고는 지레녹스가 직접 만들었는지 물었다. 지레녹스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완성하고 나니 대실패작이 되었다고 했다. 만들고 나면 칼이 비정상적으로 무거워져서 힘센 남자도 들 수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무기를 사려고 하지 않았다. 지레는 자격 없는 손이 칼날을 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제대로 된 사람이 잡는다면 칼의 힘이 깨어날 것이었다. 그는 아직 진정한 의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그는 저 두 칼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했다. 아이언옥스는 그것들이 실패작이라고 대답했지만 주인공은 아론과 클라이드에게 주기에 완벽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찾던 보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는 매우 녹슨 무기를 좀 얻었는지 물었다. 남자는 이해하지 못했다. 주인공은 그에게 낡은 도구들로 가득 찬 상자를 보여주었다. 대장장이는 그가 녹슨 무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팔려고 그것들을 막 치워뒀다고 했다. 어차피 이 물건들은 쓰이지 않을 것이었다. 주인공은 상자에 손을 넣으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상상했던 그대로라고 말했다. 제라녹스는 그 무기를 알아보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대답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창고에 있었다고 했다. 어디서 왔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그는 쓰레기로 버릴까 생각했지만 그냥 놔뒀다고 했다. 주인공은 단검도 원한다고 대답했고 제라녹스는 놀랐다. 그는 결함 있는 무기만 골랐으니 금 2닙만 내면 단검은 선물로 주겠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이 무기들의 진정한 정체가 밝혀지면 200 금화 이하로는 살 수 없을 텐데 이건 횡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대장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지라녹스의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다며 가게를 닫고 자신의 전속 대장장이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지라녹스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게를 닫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웠다. 주인공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로 했다. 그는 남쪽을 지키는 무적의 창이었다. 록스 가문의 유렌 록스. 제로녹스는 후작 가문의 젊은 주인의 이름을 듣고 놀랐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영주님의 용서를 구했다. 그가 이렇게 초라한 곳에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인공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했다. 제로녹스는 그럴 필요 없다며 이렇게 있는 것이 편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주인공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일어나라고 주장했다. 봉건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주라녹스는 왜 자신 같은 가난한 대장장이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주인공은 그의 특별한 재능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대장장이는 자신에게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의 스승은 매일 그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다고. 주인공은 그가 잔인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받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 많은 대장간을 방문했고 다양한 무기를 보았지만 제라낙스의 것은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큰 관심과 헌신을 보였다. 칼은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특히 손잡이는 전투에서 칼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졌다. 그의 헌신을 보고 그는 주라녹스가 언젠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깨울 것이라고 믿었다. 주인공은 그를 정말로 영입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주라녹스는 도련님을 따르겠지만 소문과는 정말 다르다고 대답했다. 주인공은 그게 쓰레기라는 소문에 관한 것인지 물었다. 어쨌든 그는 대장장이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줄 것이었다. 그는 단검에 손가락 끝을 대고 자신의 피로 깨어나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100만 가지 형태의 아인스 유물이었기 때문이다. 무기는 공중에 떠오르기 시작했고 주인공의 손에서 떠올랐다. 대장장이는 저게 뭐냐고 궁금해했다. 그것은 전설적인 자아 검처럼 보였다. 우라는 원래 주인공이 얻기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다. 시스템은 그가 아인스와 영혼 계약을 맺고 싶은지 물었고 젊은이는 그것을 진행했다. 영혼은 다른 형태로 변했다. 이상한 종류의 목소리로 그것은 이게 대체 뭐냐고, 감히 누구라고 생각해서 자신과 계약을 맺느냐고 물었다. 어차피 재능도 없잖아. 주인공은 자신에게서 만화가 느껴지지 않아 실망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말투는 매우 거만했다. 검은 짜증난다고 말했다. 너 같은 녀석이 실제로 계약을 따내다니. 어쨌든 내 해제 주문에 대해 어떻게 아는 거지? 주인공은 위대한 예언자에게서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그냥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스는 위대한 예언자가 어떻게 너 같은 놈과 이야기했는지 의문을 품었다. 어쨌든 넌 내 능력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해. 주인공은 아인스가 주체와 부체로 나눌 수 있는 자유 형태의 장비이며 사용자가 상상하는 어떤 형태로든 변형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원작에서 주인공은 검과 방패를 사용했다. 만약 보조 무기를 잃어버려도 그것은 단순히 본체로 돌아왔다. 아인스는 만화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기해야 한다고. 주인공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시끄러운 타입이라고 말했다. 무기를 가리키며 그는 그것을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로는 뜨겁고 녹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내공이 만화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는 주라녹스를 불렀다. 주라녹스가 이 장소에 얼마나 머물고 싶은지 묻자 대장장이는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이틀 후 해질녘의 주인공은 성의 중앙공원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그는 익숙한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일리아는 그게 뭐냐고 왜 거기에 있냐고 물었고 주인공은 당황했다. 주인공도 같은 질문을 했고 중앙공원 앞의 장면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그곳은 바로 원래의 주인공이 일리아를 처음 만났던 장소였다. 소녀는 우린에게 뭐가 문제냐고 물었고 젊은이는 사과하며 원래 이야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엘리아는 말에서 내리며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다고 상기시켰다. 주인공은 대장장이를 찾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록스 가문 내에 많은 대장장이가 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누군가를 고용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소녀는 만약 그가 더 일찍 말했다면 도와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이미 좋은 사람을 찾았다고 했다. 그가 다가오고 있었다. 주라녹스가 도련님을 부르며 오래 기다리셨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부정하며 딱 맞춰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혼녀 일리아를 소개하려던 참이었는데 누군가 끼어들어 팀장님을 불렀다. 그들은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일리아는 머스크를 불러 약혼자 주라녹스를 소개했다. 남자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는 후작록스 가문의 일원을 이런 곳에서 보게 되어 놀랍다며 자신을 후작 가문 저기사단장이라고 소개했다. 머스 말론이 그의 이름이었다. 주인공은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다. 그는 머스의 자세한 설명 없이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간단히 말해서 머스크는 지루한 성격을 가진 한심한 엑스트라였다. 머스크와 그의 기사들이 이동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그들의 길을 막았다. 주인공이 개입하여 싸움이 벌어졌다. 일리아가 때마침 나타나 모든 것을 멈췄고 그렇게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전투에서 일리아를 동행하며 치명적인 상황에서 그녀를 구한다는 것이지만 그는 단순히 주인공을 다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녀가 목숨을 잃게 둘 수는 없다. 그는 소녀를 불러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일리아는 아수성 주변에 오크 무리가 늘어나서 그녀의 기사들이 그들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주인공은 이 상황에서 부탁이 있다며 그녀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고 일리아는 이유를 물었다. 주인공은 훈련 중인 사람으로서 실전 경험을 쌓고 싶고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일리아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주인공은 그저 받아들이며 자기는 달리기를 잘한다고 말했다. 소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수락하고 머스트 경에게 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들이 가벼운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며 오크들이 있더라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하려 했다. 특히 무린에게서는 전혀 예의를 느끼지 못했고 누구를 보호할 의무나 욕구도 없었다. 엘리아는 머스크 경을 다시 한번 부르며 이것은 명령이니 말 그만하고 그냥 하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알겠다고 중얼거리며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명령이라면 그냥 하겠다고 했다. 분명 어두운 의도를 내뿜고 있었다. 그가 뒤돌아보자 주인공과 엘리아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하루가 지나자 그녀는 위험하니 약혼자는 가까이 있으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저 받아들였다. 그는 지라녹스에게 꽉 잡으라고 말했고 지라녹스는 도련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군대는 전방 지역으로 진격을 시작했다. 일리아는 이제 오크 마을을 찾기 위해 5명씩 조를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공격하지 말고 발견하면 돌아와서 신호를 보내라고 했다. 그러면 그들은 나누어질 것이고 그녀는 그 길을 따라 자신의 그룹과 함께 갈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전진했고 해가 질 때까지 하루가 지났다. 한 병사가 흔적이 너무 멀고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했다. 엘리아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돌아갈 것이었지만 갑자기 소음이 그룹을 휩쓸었다. 조명탄 신호가 있었고 다른 길에서도 하나가 있었다.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었다. 일리아는 지금 총 몇 개를 보았는지 물었다. 5개였지만 이반은 4개라고 생각했고 세지 않았다고 했다. 대장은 먼저 북서쪽 사막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방향으로 말을 타기 시작했다. 일리아는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병사들은 모두 생명이 없었다. 그녀의 그룹원들은 경악했다. 심지어 갑옷까지 녹아내렸는데 언제 맞았는지 의아해했다. 일리아는 남쪽에서 온 조명탄 신호 쪽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그들은 극도의 서두름으로 그 방향으로 말을 몰았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도 똑같은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병사들은 모두 생명이 없었다. 그녀의 동료는 다음 지역으로 빨리 이동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지금은 갈 수 없다고 끼어들었다. 알리아는 의문을 품고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주인공은 오크들이 병사들을 하나씩 사냥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승산이 없으니 작전을 중단하고 조명탄 신호를 보내 병력을 그곳에 집결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녀의 병사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며 그런 진영으로 전진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 같은 놈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우라는 원작에서 주인공도 비난받았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그것 때문에 독자들에게 고구마를 먹였다고 저주를 받았고 지금은 PTSD에 시달리고 있었다. 머스크는 유라가 전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주인공은 그에게 닥치라고 말했고 병사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갑자기 땅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했지만 일리아는 이것을 부인했다. 그녀는 약혼자를 불렀고 그는 부하에게 분수를 알라고 명령했다.
머스크는 이해하고 용서를 구했고 주인공은 그저 지켜보다가 일리아에게 돌아섰다. 원작에서는 그녀가 주인공의 말을 듣지 않고 생각에 잠겼다고 생각했다. 일리아는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하며 정말 그때가 맞는지 의아해했다. 일리아는 그가 말했듯이 자신이 상황에 대해 침착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즉시 파란색 조명탄 신호를 보내 그곳에 군대를 집결시켜야 했다. 신호는 잠시 후 하늘로 뿜어져 나와 숲 전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일리아는 그룹과 함께 쉬었다. 주라녹스는 도련님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고 주인공은 별거 아니라고 대답했다. 대장장이는 병사들이 다시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아마 대부분의 병사들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망할 놈 카롤라가 그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주라녹스는 도련님을 부르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물었다. 주인공은 진짜 전투라고 대답했다. 한 부하가 그 방향으로 달려가 분대장에게 도망가라고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아는 의문을 품고 소음이 나는 쪽으로 검을 겨눴다. 엄청난 수의 오크 무리가 그들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군대였다. 머스크는 미친 수의 괴물이라며 불평했다. 일리아는 당황하며 우린에게 사과했다.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다. 그들은 공영에 처했다. 주인공은 괜찮다며 거기서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녀는 약혼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아그네스를 불러 이틀 동안 연습한 것을 시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 몸을 사용하여 흑철 구슬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가 몸에서 얻었지만 시험해 볼 기회가 없었던 새 별 능력은 흑철 폭발이었다. 그러고는 엄청난 기운을 뿜어내며 그들을 향해 구슬을 던졌다. 구슬은 오크들의 도끼에 부딪혔을 뿐이고 그들은 웃기 시작했다. 그러다 폭발이 일어나 그 지역 전체를 집어삼켰다. 주인공의 일격만으로 숫자가 크게 줄었다. 그는 손을 흔들어 흑철 폭발을 되돌리며 안나의 능력에는 기술과 함께 에너지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다른 오크들은 젊은이를 향해 징역하기로 했지만 그는 간단히 공을 던져 그 지역에 또 다른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일리아는 그가 던진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주인공은 흑철구체라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크의 수는 크게 줄었다. 일리아는 자기 군대가 뭘 하고 있는지 의아해했다.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이 기회였고 남은 오크들을 물리치고 괴물들을 향해 징역해야 했다. 일리아는 그들 중 하나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부하들은 많은 노력 끝에 다른 오크를 공격하는 데 성공했다. 지켜보던 오크 중 하나는 경악했지만 그때 붉은 형체와 마주쳤고 이번에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그 형체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았다. 일리아와 그녀의 군대는 갑자기 돌아섰다. 그녀는 이 물건이 대체 뭐냐고 물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크기였다. 그 생명체가 폭발하면서 오크, 주인공은 마침내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전설적인 오크 전사 카루타였다. 만약 오늘 이 오만한 녀석을 잡는다면 모두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쿠루다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포효를 내질렀다. 표면에 칼을 세우고 그는 일리아를 향해 뛰어올랐다. 소녀는 피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그녀를 붙잡고 왜 가만히 있냐고 물었다. 그는 공격의 충격에서 그녀를 끌어냈다. 그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일리는 부하들이 생명이 없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카루타는 포효하며 주인공을 노려봤다. 우리는 그저 그에게 흑철 폭발을 던졌다. 그것은 오우거의 목을 향해 날아가더니 폭발처럼 터졌지만 카루타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다시 포효했다. 그는 주인공들을 향해 걸어가며 무언가 중얼거렸다. 일에는 효과가 없는 건지 의아해했다. 그것의 체격은 오크 전사의 것이었고 피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헬리아는 그 녀석을 저주하며 감히 어떻게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냐고 소리쳤다. 그녀는 검기를 뿜어내며 이것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고는 극도의 속도로 자신의 기술로 돌진했다. 그녀의 검은 오크 전사들과 동등하게 맞부딪혔다. 그들은 몇 번의 공격을 주고받았지만 카루다는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방어했다. 부하들은 팀장을 응원하며 정말 멋있다고 말했다. 카레는 역시 일리아라며 그녀의 검의 여왕 특성은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소설 초반이었고 그녀가 쿠루다를 이 정도로 밀어붙일 만큼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심지어 그의 갑옷과 피부까지 베어버리자 괴물은 처음으로 분노에 차 진심으로 공격했고 소녀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포효하며 기운을 뿜어냈고 알리아는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카루타는 옆을 보더니 재빨리 검을 움직여 일리아를 맞게 했다. 원작에서처럼 일리아는 카루타에게 패배했다. 병사들은 팀장을 돌보러 갔다. 일리아는 굴욕적이지만 이 괴물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도망쳐야 했지만 주인공이 전투의 선두에 섰다. 오크는 짐승 같은 언어로 우린을 불렀다. 한편 주인공은 그저 단검을 꽉 쥐고 던질 준비를 했다. 그는 그 생물에게 직접적인 폭발을 날렸다. 하루타는 쉽게 공격을 쳐냈다. 유리는 직접적인 폭발로 던져진 단검이 단순한 일격에 파괴되었다고 예상대로라고 생각했다. 괴물은 다시 포효하며 주인공과 소통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혼란스러워했다. 그의 갑옷 어깨 보호대에는 흑철 폭발의 잔해가 남아있었고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쿠루다는 그 일격에 부상을 입어 오른팔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주인공은 처음에 던진 것은 가짜였다고 말했다. 쿠루다는 직접적인 공격을 막느라 너무 바빠서 뒤에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것의 피부는 강철일지 몰라도 몸 전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그것의 약점은 갑옷의 균열에 남아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거기에 물건을 던질 수 없었다. 골렘은 주인공의 계획 앞에서 공포에 떨었다. 그러고는 본능적인 힘으로 그에게 돌진했다. 그것은 수평배기를 시도했지만 우리는 피하는 데 성공했다. 괴물은 여러 번 더 공격을 시도했지만 항상 피했다. 우리는 단검을 움직이며 무엇을 할 작정이냐고 물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폭발이 그 생물을 덮쳤다. 주인공은 이것만 두려워한다고 말했지만 그가 쉽게 잡히게 둘 생각은 없었다. 오크는 제라녹스를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주인공이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는 동안 그 남자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카루타는 대장장이를 향해 뛰어올랐다. 주인공은 상황을 저주하며 내공을 해방했다. 어떻게든 그를 구해야 했다. 그는 용의 보물 걸음에 가능한 한 많은 내공을 쏟아부었다. 괴물은 대장장이를 치려 했지만 주인공은 흔적을 남기는 속도로 가로막았다. 그 폭발은 땅에 세게 부딪혔고 쿠루다는 돌아섰다. 엘리아스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방금 그 속도는 믿을 수 없었다. 주인공은 이제 싸움을 끝내기로 하고 아인스를 불렀다. 단가사천의 고수 암기 중 하나는 화접이었다. 그는 곡사포를 이용해 오크에게 그것을 날렸다. 나비는 천천히 오크를 향해 날아갔다. 우아하고 섬세하게 움직였다. 엘리아는 아름다운 일격이라고 불렀다. 오크는 공포에 떨었다. 검으로 나비를 치려 했지만 나비는 모든 공격을 피하다가 마침내 그의 방어를 뚫고 가슴에 닿았다. 오크는 평생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고 마지막 폭발을 일으켰다. 우리는 조금 불안하게 지켜봤고 알리아는 기절했다. 주인공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정도의 힘이 피 묻은 화접에 주입되었다면 오크 전사를 꿰뚫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정말 압도적이었다. 머스크는 그가 쓰러졌고 전투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엘리아는 돌아서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 작은 오크들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군대에게 그들을 끝내라고 명령했다. 제라녹스는 자신을 구해준 도련님께 감사했고 주인공은 첫 실전이 안전하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군대 캠프에서 주인공은 엘리엇에게 다쳤냐고 물었다. 그녀는 괜찮지 않지만 그에게 빚을 졌으니 불평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주인공은 그들이 도와줬다면 괜찮고 그녀가 이전에 물었던 것을 고려하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술이 아니라 암기를 훈련했고 소녀는 어리둥절했다. 주인공은 폭발 구체와 마지막에 나비가 자신의 암기라고 확인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 강력했다. 유리는 그녀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평생 검이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야는 막 넓어졌다. 한 기사가 대장에게 마법 가방을 준비했다고 알렸다. 일리아는 받아들이며 지금 모든 시체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대장은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카루타의 몸에 검을 꽂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그 크기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만약 그대로 마법 가방에 넣으려고 하면 맞지 않을 것이었다. 엘리아는 괜찮다며 그들은 경비를 위해 만들어졌으니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있으니 이제 돌아가야 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이동했다. 머스크가 대장을 만나자 그녀는 어디에 있었냐고 물었다. 화재 신호는 오래전에 울렸다. 남자는 어리둥절해 보이며 멀리서 오크들에게 기습을 당해 싸움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했다.
엘리야는 이해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왜 2명만 남았는지 알고 싶었다. 머스크는 그들이 패배했고 오크들이 예상보다 강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대장은 시체를 보여달라며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기사가 화제를 바꾸려 하는 동안 그는 일리야가 계속 명령을 내리는 동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먼저 초기 위치를 설명하겠다고 알리더니 몰래 단검을 뽑아 일리야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주인공이 끼어들었다. 머스크는 땅에 쓰러졌다. 우라는 오크와 싸웠다고 주장했지만 그에게는 녹색 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그 생물들과 협력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정보를 유출했을 것이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의문이다. 엘리야는 칼을 뽑으며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는 말론 가문이 마커스 가문을 섬기며 큰 공을 세웠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며 일축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베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고 그렇게 희수성의 귀족 저택에서 밤은 계속되었다. 제르나 녹스가 도련님을 몇 번 부르며 깨웠다. 우리는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대장장이는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또한 엘리야 대장님이 그를 보러 왔다고. 소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약혼자가 잘 잤는지 물었다. 주인공은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그는 저 옷차림이 뭐냐고 물었다. 엘리야는 우린이 자기 집으로 와야 한다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그가 올 것인지 물었다. 주인공은 가까이서 보니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꼭 가겠다고 말했다. 일리야는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다. 우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녀를 한번 도와준 이후로 호감도가 높아졌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밖에서 주인공은 일리야를 불러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밖의 사람들은 철혈의 기사 일리야 아가씨가 혼자서 오크 전사를 물리쳤다며 그녀의 영광을 칭송했다. 우리는 이 칭호가 그녀가 죽음의 직면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설에서와 같았다. 사람들은 또한 그가 철의 마법사 우린경이며 엄청나게 잘생겼다고 외쳤다. 주인공은 병사들의 증언에서 퍼진 이 별명들에 어리둥절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이 금속 구체를 조종하는 것을 보고 마법사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때 알리아가 갑자기 그를 불렀다. 그녀는 전에 언급했지만 2번이나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언급할 필요 없다며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소녀는 새벽에 끔찍한 전쟁터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숲으로 갔다고 알렸다. 숲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보는 것은 가슴 아팠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만약 어제 그가 없었다면 그들도 똑같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인공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숙였다. 엘라는 더 열심히 훈련해서 강해지겠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예외 없이 모두를 능가하고 다시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녀가 정말로 재능을 꽃피웠다고 생각한다. 마법사들은 마커스 영지로 가는 포탈을 준비했다. 엘리야는 멀지 않아서 아버지가 가문 마법사들을 보냈으니 빨리 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탈 한가운데서 만난 마법사들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순간이동 마법이 시전되었다. 우린과 제로녹스는 이에 경악했다. 일리야는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 영지를 방문한 지 꽤 되었다고 언급했다. 주인공은 눈 깜짝할 사이에 풍경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약간 어지러움을 느끼며 제로녹스는 모든 귀족 가문이 이렇게 거대한 저택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해했다. 어쨌든 주인공은 식사에 초대된 것 같았다. 원작에서 주인공은 후작 영지에서 매일 휘젓는 수프만 먹었지만 오늘은 드디어 진짜 귀족 요리를 맛보게 될 것이었다. 후작은 사위를 환영하며 우린에게 들어오라고 말했다. 우리는 절을 하려 했지만 후작은 격식은 필요 없으니 그냥 앉으라고 말했다. 젊은이는 그저 받아들이고 일리야 맞은편에 앉았다. 후작은 먼저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혼녀이기 이전에 자신의 딸이었고 일리야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주인공은 별거 아니라며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때 식사가 나왔다. 주인공은 그것이 공개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그것은 후작 가문의 특별한 슈린 수프였다. 후작은 록스 가문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비법이 있으며 전투 후에 슈린을 먹는 것이 전통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부디 즐기시라고. 우리는 음식에 감사하며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다. 갑자기 식사 중에 후작이 언제 결혼할 계획인지 물었다. 주인공은 혼란스러워했고 후작은 자기 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시험일 거라고 생각했다. 후작은 딸을 구한 후에도 애정이 마이너스 10이었으니 아마 자신을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결혼하겠다고 대답했고 알리아는 이에 당황했다. 주인공은 계속해서 자신이 아직 가문의 후계자가 아니고 골치 아픈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얕본다고 말했다. 일리아에게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바꾸고 후계자가 되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마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동생이 천재로 여겨진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를 능가하고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후작은 웃으며 소문대로 정말 변했다며 그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화제를 바꿔 우린이 도착하기 전에 웰링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고 언급했다. 그의 존재는 이미 록스 가문에 알려졌고 누군가 마법 통신으로 그에게 알렸다. 주인공은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물었고 후작은 식사 후에 통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주인공은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식사하는 일리아를 보며 왜 또 기분이 안 좋은지 궁금해했다. 어쨌든 그는 마커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 성공한 것 같았다. 다른 방에서 통신이 시작되었다. 한 마법사가 구슬을 록스 가문으로 가져가 영주의 이미지를 투영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마치 프로젝터나 영상통화 같다고 생각했다. 젊은이는 아버지를 부르며 용서를 구했고 아버지는 그 녀석을 저주했다. 하지만 그러고는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물었고 주인공은 없다고 대답했다. 웰링턴은 즉시 화제를 바꿔 그가 일리아를 구하고 오크 전사를 물리쳤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 했다. 주인공은 그저 운이 좀 좋았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알겠다며 돌아오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언제 집에 올 것인지 물었다. 우리는 모레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아버지는 올 때 동생을 데려오라고 경고했고 젊은이는 충격을 받았다. 후작은 우린이 내일 일찍 떠나지만 며칠 더 머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러고 싶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임무를 주셨다. 후작은 아쉽지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마법 포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약간 한숨을 쉬었지만 거절하기로 결심했다. 아무리 감사해도 그는 스스로 훈련하여 기술을 향상시켜야 하는 수준이었고 순간이동으로 긴장을 푸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었다. 후작은 그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린이 얼마나 강해질지 발견하는 것에 흥분했고 주인공은 그에게 감사했다. 엘리아스는 그 대답에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그녀가 마음에 들어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밖에서 주인공은 후작 가문의 순간이동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주라녹은 수도로 가는 길이 다른 방향에 있다며 우린이 거기로 가겠다고 말했었다. 주인공은 그 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다며 후작 옆에 큰 산, 용의 개간지로 알려진 곳이라고 알렸다. 제라녹스는 의아해하며 대장간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도련님도 소원을 빌 것인지 물었지만 주인공은 거절했다. 대신 그는 보물을 차지할 것이라며 그것은 원래 주인공이 나중에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곳을 계속 걸었다. 용의 개간지라 불리는 동굴은 고대의 그 종족의 고향이었다. 그의 부하는 이르지만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거기에 보물이 있을지 물었지만 주인공은 거짓이라며 세상은 비밀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주라낙스는 산 앞으로 갈 것이니 따라오라고 했고 주라낙스는 받아들였다. 그들이 걷자 대장장이는 숨을 헐떡이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이게 그가 자동차 문 모양으로 설정한 입구인지 궁금해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근처에 아무도 없는지 궁금해했다. 주인공은 그냥 자동차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문이 갑자기 모양을 갖추고 옆으로 열리자 그들은 놀랐다. 제라녹은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주인공은 그냥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돌이 다시 닫혔다. 대장장이는 생각보다 밝다며 그것이 보석인 것을 보았다. 우리는 함정이 풀릴 것이니 만지지 말라고 했다. 제로녹스는 어떤 함정이냐고 물었지만 주인공은 아마 공간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위에는 함정이 많으니 제로녹스는 자신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했고 대장장이는 그저 받아들였다. 그들은 제단을 향해 걸어가 마주섰다. 제로녹스는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인공은 제로녹스가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는지 물었다. 거짓 용의 개간지는 거기서 끝났고 그 벽 뒤에서 사람들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둘에게 기도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어쨌든 보물을 보기로 하고
재단 아래의 손잡이를 밀어 입구를 열었다. 주라녹스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모두 금화 세자루였다. 우리는 상자를 집어들고 이것이 동전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부활 효과가 있는 전사의 옥으로 강해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고 주라녹스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물었다. 우리는 해수성의 마법탑이라고 대답했다. 대장장이는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때 젊은이는 차분한 존재감과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그 여자에게 창조주의 눈을 사용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주인공은 그녀가 소설 후반부에야 등장한다고 생각했다. 제라녹스는 저게 뭐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그녀의 기운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지 의아해했다. 그녀는 지금 그가 이길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빨리 빠져나가야 했다.